점점 본인 지지율에 떡락각이 보이기 시작한 박정희 정부, 드디어 본격적으로 독재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독재를 하기 전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독재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북한 평화파리를 시전합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무려 박정희 편을 14편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15편이 되겠어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저 14편까지 좀 보고 오시는 거를 참고 드리고요. 자, 근데 우리가 직전 라이브에서 13편, 14편에서 얘기했죠. 13편, 14편에서 뭘 얘기했어요? 박정희라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았어요. 경제성장도 했어요. 다 팩트야. 경제성장을 박정희가 한 게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박정희 정부 때 된 게 맞는데, 자, 근데 분명한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본인의 지지율이 절대로 떡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라도 열심히 경제성장을 해야 됐다. 박정희는 본인이 경제성장을 안 했으면 계속해서 정권을 잡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요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 또 강조했었어요. 우리는 이 시점에 이거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요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박정희 각하께서는 독재를 하긴 했지만 다른 나라 독재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다른 나라 독재자들은 정치를 개판으로 하고 경제도 못 살려서 결국 모가지가 날아갔는데, 각하께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흠뻑 받고 경제성장도 이룩하셔서 결국 해내셨다. 요런 이제 얘기를 주구장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실제로 남미에도 몇몇 나라들 케이스만 봐도 독재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 대부분이요, 자원이 많아요. 대부분 자원이 많아. 원자재가 풍부해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식량이 펑펑 나와서 굶어 죽진 않아. 최소한 식량 자급률도 워낙에 높고 땅이 기름져서, 특히나 뭐 예컨대 우리가 남미 편에서 얘기했던 팜파스 지역, 이런 데는 아르헨티나라던가 요 남미 쪽의 독재자들 얘기할 때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데는 개꿀땅이란 말이에요. 개꿀땅. 이런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식량이나 이런 거를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소도 그냥 풀어놓으면 되고, 이런 엄청나게 원자재와 1차 산업에서 유리한 여건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유리한 여건. 많은 독재자들이 이런 나라에서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독재자들 중에 모가지 날아간 나라의 독재자들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원이 많아요. 자원이. 최소한 자원이 많고 석유가 풍부하고 식량이 풍부하고, 그게 되니까 독재하고 포퓰리즘 하다가 나중에 나가리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공통적인 좀 특징이 있는데, 1차 산업이 발달된 나라에서 독재를 할 때는 저 1차 산업, 농수산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고기라던가 이런 거를 팔아.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든 팔아. 원자재나 어떤 그 목재나 뭐 아니면 광물이나 이런 걸 오지게 다른 나라에 팔아. 그 돈이 이제 국가에 꽁으로 쌓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 개발만 해도 쌓이거든. 그럼 그 돈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포퓰리즘을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제 감동하겠죠? 근데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 지금은 꽤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다. 근데 만약에 몇 년 뒤에 원자재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폭락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거 작살 나는 거야.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는 순간 끝나요, 저게. 그리고 나가리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케이스가. 너무너무 흔하게 있어요, 이런 게. 자, 그래서 이거를 또 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라. 저 인간들은 1차 산업을 의존했다. 근데 우리 각하께서는 1차 산업에 의존하지 않고 2차, 3차 산업까지 갔다 이 말이야. 이제 요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초에 1차 산업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1차 산업이 있는데 뭐 수출을 해서 돈을 번다. 아니, 우리들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지금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요. 1차 산업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저 1차 산업에 의존할 수 없어요. 의존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2차, 3차를 해야만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서 그 돈으로 식량을 또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거나 그런 거로 갚아치고, 밀가루라든가 이런 거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건데, 이거를 또 어떻게든 뭐 이상하게 또 말을 뻥튀기 해가지고 1차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2차와 3차까지 만드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2차, 3차 만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 아셔야 돼. 1차 산업이 발달된 나라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1차 산업 외에 다른 걸 안 할라 그래요. 아니, 굳이 뭐하러 저런 걸 하냐.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뭐 하려고 무슨 뭐 기름때를 묻혀가면서 노가다를 뛰고, 아니 앉아가지고 소 풀어놓고서 소 풀 뜯어먹고 소 잡아가라고 하고, 그러면 해도 돈이 생기는데 뭐하러 노가다를 하고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막 이 곡괭이질을 하고 뭐하러 그 짓을 하느냐. 또 그런 게 있어요. 1차 산업이 발달이 안 되고 식량이 너무너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많은 노동자와 근로자들이 2차, 3차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
배경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애초에 전제가 달라. 애초에 우리나라의 독재자와 다른 나라의 독재자를 비교할 때의 전제가 달라요. 비교하는 것부터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나름대로 평가하면 되는 것이고 걔네는 걔네 나름대로 평가하면 될 일이지 단순 비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대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린다. 예를 들어 아직도 체감이 잘 안 되시고 이제 뚝배기 이제 봉합 만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나야 우리 엄마 아빠가 야 다효야 가가지고 저 소 좀 팔아라. 누가 소 사러 온대. 근데 갔더니 소를 그냥 여기는 이만큼 큼직한 그 농장이 있으면 거기다 풀어놔요. 한번 볼까요 팜파스? 여기가 이제 팜파스 지역인데요. 이런데 보면은 이렇게 철조망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소를 뿌려요. 송아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를 뿌려놓고 저녁 되면 이제 들어와 하고서 들여보내.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 되면 또 이제 풀어. 그냥 계속 그거 하는 거야. 그러면 알아서 커요. 알아서 소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송아지 사다가 그냥 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조금 관리해주고 그냥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건데 굳이 구태여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이 팜파스 지역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국민 여러분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2차 3차 산업 중화공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소만 그만 키우고 이제 기름때 묻혀가면서 근로를 하시기 바란다. 그러면은 누가 근로할 것 같아요? 할 거야? 아니 할 거냐고 본인들은 안 할 거잖아. 전제가 다르다 이 말이야. 참고로 이번 편에서 팜파스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 땅이에요. 이 사진이 뭐냐면은 전 세계의 토지 비옥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국 농무부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토지가 복원된다. 그리고 토지가 애초에 비옥하다.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토지가 아무리 비옥해도 농사를 몇 번 지었더니 복원이 안 돼. 그 땅에 있는 그 땅의 힘을 많이 빼먹으면은 더 이상 복원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원력은 낮지만 비옥도만 높은 거죠. 근데 그런 땅은 문제가 비옥도가 지금 아무리 높아도 뭐를 심으면 복원력이 안 좋으니까 비옥 하나마나 몇 번 심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복원력도 좋아야 되고 비옥도도 같이 좋아야 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게. 그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오른쪽 밑에 요런 게 있어요. 로우 미디엄 하이. 그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복원력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는 뭐겠어요? 비옥도야, 비옥도. 그러면 여기서 복원력이 가장 높으면서 비옥도도 가장 높은 데는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이야. 초록색이 제일 좋은 겁니다. 자, 남미의 팜파스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미국의 중부입니다. 콘벨트라고 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서남부예요. 여기가 가장 좋아요. 땅. 이 외에는 초록색이 사실상 안 보입니다. 뭐 캘리포니아 쪽도 있겠어요. 그쵸? 우리나라는 안 보이네요. 초록색이. 굉장히 상당히 안타깝다. 일단은 토지의 비옥도가 낮아. 근데 복원력은 조금 높은 게 보라색이에요. 토지의 복원력이 중짜인데 비옥도도 중짜인 게 주황색이고요. 흰색은 개쓰레기예요. 보면은 요런데. 기름만 팔면 큰일 나요, 여기는 진짜로. 몽골, 시베리아. 그래도 보면은 대부분이 보라색입니다. 그나마 이제 경남 지역에서 이제 섬진강 흐르는데, 낙동강이랑. 낙동강 흐르는 쪽으로 해가지고 파란색이 요렇게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쵸? 대부분 보라색이 있고 주황색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중국은 보시면은 양쯔강 유역과 그 황허강, 양쯔강 유역으로 해가지고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상황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인도도 파란색이 전반적으로 있어요. 파란색이 복원력은 굉장히 높은데 땅의 비옥도는 중짜인데요. 파란색만 돼도 기가 막힌 겁니다. 파란색만 돼도 개꿀이다. 우리나라는 파란색도 얼마 안 보인다. 유럽은 그래도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희끄무리하게 많이 보이네요. 그죠? 전반적으로 농사가 잘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농사 1차 산업은 답은 비료랑 농약밖에 답이 없어요. 지금 중동아랍의 독재자들도 석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산업을 안 하고 독재를 했던 거야. 걔네도. 근데 뭐가지 날아간 사람 많죠. 물론 이제 와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MBS 같은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이제 석유나 이런 것만으로는 이제 나라가 유지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도 살짝 한번 담가보고 여러 가지 지금 담가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제 좀 답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박정희가 아니었더라도 누구든 독재를 하려면 반드시 2차 3차 경제개발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럼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식량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박정희 정부 때도 한창 동안 분식 같은 거 계속 먹으라고 혼식 같은 거 먹으라고 지향한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이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아니고 1950, 70년대에 누가 독재를 하든 간에 1차 산업만으로 독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미국도 강요를 했고요. 미국에서 박정희한테도 너 독재고 뭐고 떠나가지고 경제개발 똑바로 해라.
해라. 안 그러면 우리 너한테 그냥 쌩으로 돈 안 줄 거다. 돈 지원을 해주긴 해줄 건데 니네한테 계획적으로 어디다가 투자할 거고 어디다가 돈을 쓸 건지는 분명하게 가지고 와야만 우리 미국이 너네한테 원조를 해줄 것이다. 미국까지도 이런 식으로 나오니 박정희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간에 경제개발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독재를. 저거는 그리고 박정희라는 사람이 독재가 아니라 독재하지 않고 일반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투표를 통해서 당선되는 그런 정권들조차도 당연히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원조를 받으려면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 자원이나 식량 뭐 하나 풍족한 게 없는 나라에서 뭘 이용해서 독재와 권력을 유지할 거냐는 거예요. 경제 개발밖에 없어요. 북한 때리기 뭐 멸공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렵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충족돼야 북한에 대해서도 욕을 할 수 있는 거지. 사람들 배고파 죽으려고 그러는데 북한 욕해라, 배고파도 참아라,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그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게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건 딱 하나예요. 물이 깨끗하다. 수돗물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든 간에 기본 공정을 거쳐요. 기본 공정. 이게 수돗물을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아가지고 잘 만든다 이거만 얘기하면 안 되고 기본적인 그 걸러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애초에 석회질이 덜해야 저거만 해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먹어도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물 자체가 깨끗한 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석회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박정희라는 그 정치인은 천년만년 본인이 독재를 해먹기 위해서라도 경제 발전을 반드시 노력해야 했고 그게 또 국민들에게 좋았어요. 그쵸? 그리고 본인에게도 좋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좋았으니 본인을 위해서 경제 발전했다 이 얘기는 그냥 생략하고 국민들에게 좋았으니까 좋은 사람이다 이것만 얘기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저희 채널에 와서 강요만 안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알바노니까요. 자, 근데 저번 13, 14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원조가 점점 줄어들면서 박정희 정부도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박정희 개인의 능력만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원조 아니면 독일이나 일본에서 받은 차관 이런 돈들이 없으면 박정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도 미국의 원조와 여러 원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산업을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발달시키는 거지 이 양반이 혼자서 막 해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면서 박정희 정부의 권력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포퓰리즘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포퓰리즘을 돈을 펑펑 쓰면서 할 수 없었어요. 안에서 좋은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못 먹고 못 살 때도 글은 애지간하면 알아야 된다라면서 남자들은 글은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물론 글을 모르시는 옛날 할아버님들도 가끔 있으셨지만 웬만하면은 글을 아시는 분들이 많았고 한국의 문맹률은 과거에도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낮고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배불러진다 싶으면 민주주의를 외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뭘 하든 저 사람이 아무리 잘했든 일단 문맹률 자체가 낮다 보니까 배불러지고 이제 조금 풍족해진다 싶으면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들 숫자가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라는 그 정치인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어요. 특수한 환경에서 본인이 권력을 잡고 굉장히 정말 독재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독재를 했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인 엄청난 설계를 하지 않고서는 독재를 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설계를 많이 해가지고 독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했던 거를 다시 한번 조금씩만 말씀드릴 건데요. 계속 경제 발전을 해야만 계속해서 미국의 지원이 있어야만 원조가 있어야만 정권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박정희 정부였다. 근데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발을 떼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전쟁에 5만 명 안팎을 보냈던 한국의 중요성.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발을 들일 때는 한국이 너무너무 이뻤겠죠. 근데 본인들이 발을 빼니까 이제 한국이 불필요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뭐 주한미군을 철수하냐 마냐 이런 얘기까지 미국이 하고 앉아있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1971년 4월 27일에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대통령의 맞다이 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한 달 뒤에는 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때 기억나시나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박정희 현직 대통령이 53.19였는데 김대중 신민당 당시 후보가 45.25니까 둘이서 약 8%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8%면은 아니 이번에 뭐 2022년 때 윤석열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번에 2025년에 이재명 김문수 후보 표 차이 보면은 8%면은 꽤 큰 표 차이 아니냐. 자, 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박정희의 여당 민주공화당이 뭘 했냐면은 사랑방 좌담회라는 전략을 펼쳤어요.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민주공화당이 내세운 전략이에요. 이게 자기들이 이름 붙인 거야. 내가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일단 사랑방
상황이 뭐예요? 손님이 오면은 보통 맞이하는 방, 아니면은 어른들 중에 남자 어른 중에 우더른이 보통 그 기거하는 방, 이런 데가 이제 사랑방인데 굉장히 이제 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곳인데, 여기를 민주공화당 사람들이 가요. 각 마을별로 마을회관에 가서 그 사랑방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해. 사랑방에서 저 주민분들 모아놓고 좀 대화 좀 하고 가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아이고 뭐 요새는 뭐 마을에 힘든 일이나 그런 거 없으셔요? 우리한테 다 말해봐. 그래도 우리가 저 적극적으로 이번 총선 또 이기고 나서 세상에 적극적으로 또 검토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거요. 얘기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박정희 정부와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을 뽑아야만 우리 마을에 유리한 무언가가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들쑤시고 댕기는 거야. 민주공화당이. 아니 이번에 다리가 좀 현찮아져 짜게 철근이 보이고 막 그려. 예를 들어 청주시야. 청주시 도시과 공무원이야 여기. 그러면 어유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내가 데려왔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막 공무원들까지도 선거운동에 계속해서 데리고 댕기면서 이용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한 겁니다. 그런 짓을 다 했는데도 8%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8%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격차가 적다고 봐야 된다.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8%밖에 차이가 안 났다 이 말이야.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명백한 불법이잖아요. 그쵸? 근데 야당도 저런 짓을 아예 안 했다고 볼 수 없다. 당시에는 시대가 시대라서 70년대면은 구린내가 풀풀 날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저런 짓을 뭐 어딘가에서는 몰래 했을진 모르겠는데 전국적이고 조직적으로 공무원까지 개입해가지고 한다? 그거는 사실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민주공화당과 야당이 얼마나 뭐 서로 불법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 이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공무원 끌고 가고 뭐 고위층 끌고 가고 막 대놓고 막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게 문제가 저런 일을 봤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정희 정부 때 일단은 뭐 독립적이지 않냐 독립적이냐를 떠나서 그건 둘째 문제예요. 애초에 내가 시골 사람이고 마을 사람이야. 근데 저런 일이 있는 거를 내가 신고했다? 그러면 이제 마을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 새끼 저거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새 가서 일러 바치고 말이야. 나이도 먹을 만치 먹어가지고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 그러면서 욕 존나 먹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저런 거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대박 사건이 뭐였냐면, 나도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어떤 특정 도시에 엄청나게 넓은 운동장이나 그런 데에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하잖아요 옛날에. 요새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모이는데 굉장히 큰 운동장 같은데 마을 사람들 싹 다 불러놓고서 이제 선거 유세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후보 9번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내가 뭐 100일 전 1년 전부터 선거운동할 수 없습니다. 공식 선거기간 35일 중에 대중들 앞에 서가지고 대중연설을 한 게 박정희 후보 9번이에요 김대중 후보는 103번 했었습니다. 여기서 또 뭐가 또 드러나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이거를 굳이 많이 안 해도 본인이 이길 거라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었을까요? 사랑방 자담의 전략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앙정보부라던가 그 아래에 있는 뭐 수많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들이 각하 가만히 계십시오. 저희가 나라서 철저하게 모든 거를 해결해내겠습니다. 굳이 뭐 귀찮게 뭐 선거운동 각하 뭐 많이 안 나가셔도 됩니다. 뭐 이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 1971년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이제 사랑방 자담회 같은 게 있었기 때문인데 대대적인 투표함을 갈아치우고 이런 짓은 못했다. 왜냐면 당시에 이제 투표 참관인 수많은 학생운동권과 시민들로 조직된 투표 참관인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저런 짓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실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투표 참관인은 중요합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선관위에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까면 각 정당별 참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이 뭐 하나 뭐 손 조금 잘못하거나 이거 뭐야 이러는 게 이제 그 투표 참관인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여기 투표 참관인 정당 참관인으로 뭐 한번 경험해보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개난리를 치는지. 자, 아무튼 간에 이런 별짓거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8%밖에 차이가 안 났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꽤 많은 좀 충격이었나 봐요. 1971년 4월 대선에서 고작 8%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 달 뒤에 바로 국회의원 선거 있다 그랬죠. 71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4년 전이었던 67년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공화당이 129석에 신민당 45석밖에 안 됐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민주공화당 여당이 110세석인데 신민당이 89석이야 지금. 의석수가 늘어난 만큼 신민당이 또 늘어났고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따라잡힌 거예요. 당시 이제 김대중 후보가 신민당에 이제 소속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박정희라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해먹으면서 이제 남영동에 끌고 가서 사람들도 접해고 막 사람들 몇 명은 죽고 막 별짓거리 다 했어. 내가 이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져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이제 나에 대한 수사 특별청문회 여러 가지가 열려가지고 나를 사형에 때릴 수도 있는 거야.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 후계 작업을 하지 않고 민주화가 되고 내가 끌어내려지는 순간 나는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정치인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아요? 독재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할 게.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권력을 한번 쥐고 유지하기 위해서 별의 별짓거리를 다 했던 사람들은 나중 가서 그 순간부터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별짓거리 다 한 거를 카바치고 본인 모가지 간수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권력을 쥐고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거야. 한번 잡는 순간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 봉착하는 게 권력이다. 박정희 각하께서 1971년 4월 대통령 선거 그리고 5월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나오고 한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72년 10월 17일 저녁 7시쯤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특별선언문을 발표해요. 내용이 뭐냐? 즉시 모든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당은 해산된다. 정치활동하지 마라. 그리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겠다. 그 새로운 헌법의 이름은 유신헌법이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초중고 과정에서 일본의 그 근대화 과정을 메이지 유신이라는 단어로 배우는데 그 유신이 이 유신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 유신이 뭐냐면은 낡고 오래된 제도를 새롭게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메이지 천황께서 오래된 제도를 고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제도로 새로운 새 세상을 만드셨다. 그게 메이지 유신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유신헌법은 낡고 오래된 헌법이 국가를 갉아먹고 국가를 멸망의 지름길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구국의 결단, 구국의 헌법, 국가를 위하는 헌법을 만들어서 새롭게 낡은 헌법을 갈아치우는 새로운 헌법으로 가겠다. 그래서 유신헌법이야. 자, 주요한 내용이 뭐냐? 이제 대통령은 간선제다. 체육관에서 뽑겠다. 이렇게 뽑았어요. 장충체육관에 모아가지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해가지고 그냥 대의원들 쫙 앉혀놓고서 투표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철폐한다. 그러니까 임기 제한이 철폐라는 거는 임기는 6년으로 정하더라고요. 유신헌법에서. 근데 그 6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선거를 또 나갈 수 있냐? 그걸 2번 나가냐 3번 나가냐? 이 제한이 철폐되는 겁니다. 그래서 6년 첫 번째 임기 끝나도 그 다음에 또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나가고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해먹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이게 난 제일 문제라고 보는데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뽑는다는 거예요. 물론 추천한다야. 추천한다. 대통령이 뽑는 게 아니라 추천할 뿐이다.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 체육관에서 선거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지가 뽑겠다는 얘기야.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알아서 이제 초이스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자, 그래서 이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은 본인이 천년만년을 해먹겠다는 얘기예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자, 예를 들어 이제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이제 추천하지 않을 때는 정말 생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투표해서 각각 이제 다르게 의석이 나오는데 전체 의석이 300석이면 예를 들어 만약에 300석이면 100석은 먹고 간다는 거야. 그럼 200석 중에 100석만 먹으면 된다 이거야. 우리는 3분의 2다 이 말이야. 근데 200석 중에 50석만 얻었어. 150석이나 야당이 갖고 가서. 그래도 우린 150이다 이 말이야. 50만 먹어도 150이다 이 말이야. 200석 중에. 근데 대박 사건이 있었어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걸 바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었다. 국민들이 이거를 초이스해달라 이거야. 비상계엄령은 선포했는데 국민들에게 이거를 투표로 결정해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 유신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무려 투표한 유권자 전체의 91.5%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야, 엄청난 결과 아닙니까? 압도적인 91.5% 국민투표 찬성입니다. 저거 부정투표 아니냐. 물론 뭐 그런 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찬성을 던진 거는 사실입니다. 일단 박정희 각하께서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된 71년 그리고 비상계엄령 때리고 저 유신헌법을 얘기하던 72년 이 2년의 기간은 우리나라가 안보 위기가 정말 어마무시했을 때예요.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빠져나옵니다. 한국의 중요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미국이 군비를 줄이겠다. 국방비를 줄이겠다면서 이제 주한미군 수도 줄이거나 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갑자기 박정희 13편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갑자기 중국의 마오쩌둥을 만나는 거야. 마오쩌둥을 만나는 거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1970년대에 중국의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시진핑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공산주의자야. 김일성이랑 똑같은 인간이야. 문제가 많은 조국좌파. 정말 문제가 많은 공산주의자. 그리고 나라로도 안 불러서 나라로도. 중공.
중국 대륙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쟤네는 국가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이라는 당이다. 괴뢰 세력. 중국 공산당이라는 세력이 중국 대륙을 점거하고 있다 이거야. 이 중공을 만난다는 거야. 우리의 그 한미동맹의 아주 굳건한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미국이 이제 주한미군도 빼니마니 하면서 중공을 만나러 간다. 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중국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거 지금 우리 또래만 해도 잘 몰라. 대만이야.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중공. 그래서 옛날 그 이념 세탁 안 된 양반들은 아직도 나이 50, 60 넘었는데 자유중국이라고 불러. 막 대만을 막 중공이라고 부르고. 닉슨 대통령이 마오쩌둥을 중공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불안한 거예요. 야 진짜 이러다 우리나라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 미국제는 왜 저러냐. 6.25 전쟁을 직접 보고 피 튀기는 전쟁을 직접 보고 그 과정에서 부모라던가 자식을 잃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던 시기가 1970년대인데 그 시기에 저 중공이랑 미국이 만나고 가까워지고 주한미군을 빼니마니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보적으로 지금이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안보 위기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였을까요? 뭐긴 뭐야 멸공이지. 가장 중요한 건 멸공이야 멸공.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북한이란 나라가 지금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인데 1970년대면요 북한이랑 우리나라 경제가 GNI라는 국민 총소득이 비슷할 때예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북한을 추월했다. 추월했다는 게 봐봐요. 우리나라가 북한을 추월한 게 요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의 그냥 좀 요 정도? 추월을 한 건 한 건데 했다고 해서 뭐 격차가 개쩔고 막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추월했다 뿐이야. 추월했다 뿐이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보적인 그 불안 심리 이거를 박정희 정부는 굉장히 잘 활용했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앞서 말했지만 오늘 박정희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들 똑똑한 국민들이 많았고 그리고 1차 산업도 굉장히 이제 미약한 나라에서 독재를 하기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독재를 해야 했다. 그래서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를 쓰지 않으면 독재하기가 힘들었다 이 말이야. 박정희 정부는 이 불안한 어떤 그 안보 심리를 잘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가 계엄령을 통해서 국가를 통제하고 불가피하게 북괴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신헌법으로 국가를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북괴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유신헌법을 할 수밖에 없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독재가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홍보를 했어요. 수많은 국민들이 안보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리고 저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식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박정희라는 정치인이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독재를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타이밍 이거를 이용한 거죠. 박정희라는 그 정치인이.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저 유신헌법을 국민들이 91.5% 찬성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원해가지고 한 거니까 저 유신헌법은 문제가 없다 이건데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마치 이런 거야.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 아니면 지금 선택할 대체가 없어요. 대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도 지금 푸틴 저 사람이랑 측근들이 뒷구녕으로 해쳐먹는 것도 많고 부정부패도 꽤 있을 거고 문제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 러시아 사람들도 등신이 아니라서 알아요. 그거를 아는데도 이 사람을 뽑는 거예요. 왜? 대안이 없거든. 마찬가지야. 대안이 없는 거예요. 박정희가 아니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맞아. 각하의 말씀이 맞아. 이게 아니야. 박정희의 저 유신헌법 저 타이밍에 저 얘기를 한 거 저게 아니면 대안이 없다. 그래서 한 거야 그냥. 요렇게 봐야 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저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그 독재적인 헌법이 잘못된 걸 아는 사람도 꽤 있었겠지만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의 선택이 뭐라고 했어요? 멸공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택할 때는 멸공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평화통일을 함께 선택한 겁니다. 자 이게 뭔 개소리냐? 박정희 정부가 저 유신헌법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을 만나서 평화적인 대화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 평화통일 파리가 시작됩니다. 인생동반자 좋기 반미성형 피부과 박경민 화이팅컵의 당근 한다요 후원자 부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가로낸 댕다 대형인 주리송 크로스컵 정선촌도 시우필 러블리 20 정연리 한명쾌 도도도 아전가 호잉오빠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